수련아, 네가 어린 동생을 밀쳐 죽이려 했다는 것이 정녕 사실이냐? 아버지의 떨리는 고함에 17 수련은 마루에 무릎 꿇은 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저 피를 보셔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수련이가 동생을 미는걸요. 저고리 소매자락에 번진 시뻘건 핏자국을 가리키며 거짓 눈물 짓는 계모의 모략에 대가댁 아씨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그 밤 장대비 쏟아지는 대문 밖으로 내쫓긴 아씨의 등 뒤에서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눈이 하나 있었으니 13살 꼬마 머슴 제동이었습니다. 제동은 고민도 없이 주인 집을 나와 쫓겨난 아씨의 뒤를 따랐지요. 그런데 이 꼬마 머슴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머릿속에 무슨 꾀가 들어있었기에 아씨를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의 칼끝을 되돌려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현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고을에 높다란 돌담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고 넓은 사랑채며 안채며 별당까지 겹겹이 들어선 것이 4대째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의 위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지요. 이 대저택의 주인 서진사는 55 먹은 양반으로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에서 덕망 높기로 소문났으나 글쎄 그 온화한 성품이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귀가 얇다는 뜻이기도 해서 누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을 하면 제 판단보다 남의 말에 먼저 마음이 기우는 분이셨지요. 서진사에게는 정녀가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수련이었습니다. 올해 17인 수련은 돌아가신 친모전주 이씨의 맑은 기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눈매가 깊고 이마가 반듯하며 입술은 앵두를 물어놓은 듯 단아한 처녀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붉은 댕기로 곱게 묶어 등 뒤로 늘어뜨린 처녀 댕기머리에 연분홍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입으면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볼 만큼 곱상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수련에게는 또래 아씨들과는 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양반과 규수라면 안채 깊숙한 곳에서 바느질이나 하며 곱게 지낼 법한데 수련은 어릴 적부터 사랑채 서가를 드나들며 글 읽기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반말 한 번 하지 않고 늘 따스한 말을 건네는 아이였지요. 이 집에 제동이라는 꼬마 머슴이 있었습니다. 올해 13신 제동은 5살 때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장날 장터 귀퉁이에서 쓰러져 있던 것을 서진사 댁 마부가 주워다 마구간 한 구석에 눕혀놓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키가 작고 뼈만 앙상한 체구에 얼굴은 햇볕에 거뭇하게 그을렸으나 눈동자만큼은 검은 호두알처럼 또렷하고 빛이 나서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삼배 저고리에 무릎까지 오는 짧은 바지를 입고 집신을 끌며 하루 종일 마구간을 쓸고 말에게 여물을 주는 것이 제동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제동이라는 아이가 보통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고스란히 머리에 새겨넣는 기억력이 있었고 장부의 숫자를 한 번 훑으면 셈이 척척 맞아떨어졌으며 사람의 낯빛만 보고도 속마음을 꿰뚫는 눈치가 나이답지 않게 날카로웠지요. 다만 머슴의 신분이라 그 재주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이 아이의 비상함을 알아보았으니 바로 수련 아씨였습니다. 수련은 제동이 8살 때부터 몰래 부엌에서 따끈한 밥을 싸다 마구간 뒤에 놓아두었고 해가 길어지는 여름이면 사랑채 뒷담 너머로 천자문책을 슬쩍 건네주며 이렇게 속삭이곤 했지요. 제동아, 이거 읽어보렴. 내가 글을 모르고 사는 건 하늘이 준 재주를 묻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제동은 그 책을 받아들고 밤마다 마구간 등잔불 아래에서 한자 더듬어 읽었는데 놀라운 것은 보름도 안 되어 천자문을 통째로 외워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이 놀라 소학을 건네니 그것도 한 달 만에 뗐고
이듬해에는 명심보감까지 줄줄이 읊어 수련을 탄폭하게 만들었지요. 제동에게 수련아 씨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존재였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제동을 이놈 저놈 부르며 허드렛일을 떠밀었고 계모 박 씨는 제동이 눈에 띄기만 하면 마구간에나 처박혀 있어라 하고 매몰차게 쫓아냈지만 수련만은 달랐습니다. 제동이 손이 트고 발이 갈라지면 약을 발라주었고 겨울이면 솜을 넣은 버선을 몰래 마구간 문 앞에 놓아두었지요. 수련이 17, 제동이 13시 되던 해 7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안채 지붕 위로는 먹구름이 산처럼 쌓이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바람 한 줄기 불지 않았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안채 뒤뜰 감나무 가지가 까닭없이 흔들리는 것이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계모 밀양 박 씨는 안채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느질을 하는 척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겠지요. 박 씨의 눈은 바늘이 아니라 창밖 뒤뜰을 향해 있었고 입술 끝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밀양 박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박 씨는 서진사가 전처 이 씨를 여인 뒤 3년상을 마치고 맞아들인 후처로 나이 35에 쪽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남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즐겨 입는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림을 야무지게 꾸리는 알뜰한 안주인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가슴 안에는 차디찬 얼음 한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수련을 바라보는 눈에는 언제나 서리가 끼어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전처 소생에 대한 거리낌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박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7살 교진이의 친아버지가 서진사가 아니라 박 씨가 시집 오기 전에 한양에서 정을 통했던 몰락 양반 조치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박 씨는 간통죄로 목숨을 잃을 것이요. 교진이는 서씨 가문이 자손이 아닌 것이 드러나 재산 한 푼 물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 달 전 하필이면 이 비밀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수련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잠이 오지 않아 안채 뒤뜰로 나왔다가 박 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사내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교진이가 서진사의 아들 행세를 하는 한 우리 아이는 이 집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것이요. 당신은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조치곤이었고 박 씨의 대답은 수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저 수련이가 눈치채면 어쩌지요? 저 아이는 눈이 밝고 귀가 매서워요. 정녀인 저 아이만 없다면 모든 재산이 교진이에게 돌아갈 것인데. 수련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동생이라 여기던 교진이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니, 그것도 계모가 다른 사내와 통정하여 낳은 아이라니 수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수련은 소리를 죽이고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 계모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달 뒤 오늘이 된 것입니다. 박 씨는 수련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저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이 확신이 박 씨의 머릿속에 검은 계획을 싹 틔웠지요. 그날 오후 교진이는 뒤뜰 돌계단 위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눈이 작고 제 나이에 비해 고집이 센 아이였는데 무명 저고리에 조끼를 걸치고 돌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요. 수련이 빨래를 안고 뒤뜰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진이가 갑자기 돌계단 꼭대기에서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돌부리에 부딪혀 시뻘건 피가 쏟아졌지요. 수련은 기겁을 하며 달려가 교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비록 친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어르고 달래며 업어 키운 동생이었습니다. 피가 수련의 저고리 소매에 흥건히 배었고 그 순간 안채에서 박 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수련이 내가 이 아이를 밀어넘긴 것이지. 그 비명 하나가 안채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서진사가 황급히 뒤뜰로 나왔지요. 교진이는 피를 철철 흘리며 울어대고 수련의 소매에는 시뻘건 피가 묻어 있었으며 박 씨는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치고 있었으니 누가 보아도 수련이 교진이를 밀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 씨가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교진이가 놀던 돌계단 윗부분에 박 씨가 미리 기름을 발라 놓았던 것이지요.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수련이 그 시각 뒤뜰을 지나는 것도 박 씨가 빨래 시간을 맞춰 하녀에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련의 저고리 소매에 미리 교진이의 피를 묻혀 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련의 성품이라면 다친 아이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으니 안아 올리는 순간 저절로 증거가 만들어질 것을 박 씨는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련아, 내가 어린 동생을 밀쳐 죽이려 했다는 것이 정녕 사실이냐? 서진사의 목소리는 노하면서도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딸을 향해 그런 말을 내뱉어야 하는 아비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수년간 계모 박 씨가 한 올 한 올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오늘 교진이의 피와 만나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이었지요. 수련은 마루 한가운데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수련의 어깨 위로도 처마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스며들어 옷을 적시고 있었지요. 아버지, 전 교진이를 밀친 적이 없사옵니다. 교진이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옵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지요. 서방님, 제가 안채 창문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수련이가 교진이 등을 밀었습니다. 저고리 소매의 피가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아니옵니까? 서진사는 수련의 소매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본래라면 친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았을 분이셨건만 수년간 박 씨의 눈물과 하소연에 길들여진 마음은 이미 딸보다 후처의 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수련아,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아비가 너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의 끝이 떨렸습니다. 노한 목소리 뒤에 아비의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수련에게 닿은 것은 오직 차디찬 거절뿐이었지요. 수련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7회를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취가 배어있는 안채였고 어릴 적 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를 배우던 사랑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수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17 처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식경 뒤 수련은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다가 다시 칠흑으로 만들기를 되풀이했지요. 수련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진사가 쫓아나와 수련의 손에 은자 몇 냥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수련아, 아비가 미안하구나. 네 죄가 명백하니 이렇게 너를 쫓아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라도 가져가거라. 수련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갓 아래로 빗물이 흘러 수염을 적시고 있었고 두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지금 제 친딸을 내쫓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빛이 어려 있었지요. 수련은 아버지께 꾸벅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교진이를 해친 적이 없사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수련은 몸을 돌려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연분홍 저고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며 멀어져 갔고 대문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서진사는 닫히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에 뒤섞여 그의 눈에서도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 시각 마구간 지붕 위에 쪼그리고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눈이 있었으니 바로 제동이었습니다. 제동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수련이 사라지는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주먹은 지붕의 기왓장을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제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박 씨가 밤중에 뒤뜰 돌계단에 무언가를 바르는 것을 마구간 담 너머로 목격한 것이 제동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교진이가 넘어지고 수련 아씨에게 누명이 씌워지는 것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요. 계모 마님이 꾸민 일이다. 아씨는 아무 잘못도 없다. 제동의 가슴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13살 머슴 아이에게 양반가에 내실 사정에 끼어들 힘 따위는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서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어르신, 돌계단에 기름이 발려 있었습니다. 하고 외친들 머슴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오히려 주제넘게 나섰다가 곤장이나 맞고 내쫓길 것이 뻔했지요. 하지만 제동에게는 수련 아씨에 대한 빚이 있었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던 자신에게 밥을 건네주고 이름도 모르던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준 아씨 그 은혜가 뼛속까지 사무쳐 있었지요. 제동은 수련의 친모 전주 이 씨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동이 8살, 수련이 12살이던 해였지요. 이 씨 부인은 역질에 시달리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병문안 왔던 제동의 손을 약하디약한 힘으로 잡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제동아, 우리 수련이를 부디 지켜다오. 이 어미가 떠나면 그 아이 곁에 아무도 없을 게다. 제동은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었습니다. 8살 머슴아이가 양반가 아씨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동은 지붕에서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마구간 구석에서 자신의 전 재산 3배 보자기에 쌓인 푼돈 몇 입과 마른 떡 2어 조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이 마구간에서 8회를 살았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서 말냄새를 맡으며 잠들고 새벽이면 여물통을 들고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비좁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수련 아씨가 몰래 놓아준 따끈한 밥과 손버선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기도 했지요. 이제 그 따뜻함의 근원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동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빗줄기가 마구간 지붕을 두들기고 대문 밖 어둠 속에서는 천둥이 으르렁거렸지만 13살 꼬마 머슴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라곤 없었습니다. 수련 아씨가 사라진 그 방향으로 어둠 속으로 폭우 속으로 제동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씨, 제가 반드시 찾겠습니다. 제동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다짐만큼은 빗줄기보다 단단하고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서진사 댁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박 씨가 교진이의 머리에 약을 바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몰랐습니다. 마구간의 꼬마 머슴이 사라진 것도, 그 아이가 돌계단의 기름을 보았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미 무서운 계획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비가 그친 이튿날 새벽 안개가 고을 전체를 삼키듯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밤새 쏟아진 빗물이 도랑을 이루어 졸졸 흐르고 있었고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세상 만물이 간밤의 일을 슬퍼하며 눈물 찢는 것만 같았지요. 제동은 고을 어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빗속을 걸은 탓에 삼배 저고리가 온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집시는 한 짝이 벗겨져 맨발이었지만
두 눈만큼은 잠 한숨 못 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갈림길은 셋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큰 길, 나루터로 내려가는 길, 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오솔길이었지요. 제동은 잠시 눈을 감고 아씨의 마음이 되어 보았습니다. 큰 길은 사람 눈에 띄기 쉬우니 가시지 않았을 거야. 나루터도 뱃삭이 있어야 건너지. 아씨는 어릴 적부터 서진사댁 뒷산을 오르내리신 분이시니 산길을 두려워하실 리 없어. 제동은 가운데 산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산을 오르며 눈을 부릅뜨고 땅바닥을 살폈지요.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며 익힌 버릇으로 짐승의 발자국 읽는데 능했던 제동은 소나무 뿌리가 붉어진 비탈에서 질퍽한 흙 위에 찍힌 가늘고 또렷한 발자국을 찾아냈습니다. 버선발 위에 집신을 신은 여인의 자국이었는데 걸음 간격이 좁고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지치고 비틀거리며 올라간 것이 분명했지요. 제동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산 중턱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비가 내려 흔적이 씻겨버린 것이었지요. 제동은 산을 넘어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서너 채 초가집과 허름한 주막 하나가 전부인 쓸쓸한 곳이었지요. 주막 안악에게 장작 패는 나무꾼에게 길에서 만난 보부상에게 수련의 인상차기를 물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제동은 주막 처마 밑에 주저앉아 보자기에서 마른 떡을 꺼냈지요. 두 조각밖에 남지 않은 떡이었습니다. 한 입만 베어 물고 나머지를 도로 쌌습니다. 이건 아씨 드릴 거야.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지만 제동은 그 배고픔을 꾹 눌렀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은 것이라곤 그 떡 한 입이 전부였지만 아씨도 분명 굶고 계실 터이니 제 배를 채울 수는 없었지요. 셋째 날 산 하나를 더 넘었습니다. 다리는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고 맨발의 발바닥은 피딱지가 앉았다 다시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산 그림자가 계곡을 삼키기 시작할 무렵 지붕의 기와가 반 이상 깨져나간 폐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집이었던 흔적은 남아 있었으나 스님은 간고덥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삐걱삐걱 석가래가 신음하는 소리가 귀신 우는 것처럼 스산했지요. 법당 안은 캄캄했고 불상은 코가 떨어져 나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했지요. 그때 법당 한쪽 구석에서 거칠고 고르지 못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상 뒤편 그늘진 곳에 빗물에 젖어 색이 바랜 연분홍 저고리, 진흙이 범벅이 된 옥색 치마, 풀어헤쳐진 붉은 댕기 수련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은 핏기 없이 새하얗고 입술은 바싹 갈라져 있었으며 사흘을 굶은 탓에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씨, 접니다. 제동입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제동이 물통에서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갈라진 입술에 떨어뜨리자 수련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더니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동자가 제동의 얼굴을 알아보기까지 한참이 걸렸지요. 제동아, 내가 어찌 여기까지. 제동은 사흘 동안 아껴두었던 마른 떡을 잘게 쪼개어 수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련은 떡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눈물을 쏟았지요. 아버지에게 내쫓기던 그 밤에도 빗속을 혼자 걸으며 산을 넘던 새벽에도 배가 고파 쓰러지는 순간에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수련이 제동이 내민 마른 떡 한 조각에 눈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돌아가거라. 나는 쫓겨난 몸이다. 앞으로 어찌 될지 나도 모른다. 너까지 함께 떠돌게 할 수는 없어. 아씨, 돌아가신 마님께서 저에게 아가씨를 지켜달라 하셨습니다. 마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수련은 한참을 제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3살 머스마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말이었지요. 수련은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폐사에서 이틀을 더 쉰 뒤 둘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일장이 서는 장터 마을에서 수련은 삭바느질로, 제동은 짐꾼 일로 하루하루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제동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힘이 아니라 머리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포목전 주인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성량이 맞지 않는다고 끙끙거리는 것을 옆에서 짐을 내리던 제동이 한눈에 오류를 짚어냈지요. 초다새에 배 10피를 넘긴 것이 장부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떡집 주인, 곡식 장수, 대장간 주인까지 제동에게 셈을 맡기기 시작했고 약방에서는 청군과 당귀를 뒤섞은 것을 입 모양만 보고 가려내어 약방 주인을 기겁하게 만들었지요. 이 꼬마가 보통이 아니구먼. 행색은 변변치 않지만 양반댁 도련님 아니냐? 저는 그냥 떠돌이 머슴이옵니다. 포목전과 약방에서 번 푼돈으로 뒷골목 셋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성인 하나가 겨우 누울 만한 좁은 방이었지만 둘이 마주 앉아 좁쌀죽을 나눠 먹으면 그보다 따뜻한 밥상이 없었지요. 어느 저녁 수련이 죽을 떠먹다 말고 제동의 손을 보았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져 굳은 살이 박힌 13살이라고 믿기 어려운 손이었지요. 제동아, 내 손이. 아씨, 마구간에서 혼자 여물을 주고 혼자 잠들던 때가 고생이었지. 아씨 곁에서 일하는 지금은 고생이 아니옵니다. 수련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씨께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포목전 장부도 읽지 못했을 것이고 약방에서 약초 이름도 몰랐을 것이옵니다. 아씨께서 제게 주신 것이 지금 아씨를 살리고 있는 것이옵니다. 아궁이의 불꽃이 타닥거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좁은 방 안에는 죽 끓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계모 박 씨의 손이 이미 이 장터 마을을 향해 뻗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에는 사람을 죽이라는 돈주머니가 들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 서진사 댁 안채에서는 밀양 박 씨의 잠이 날로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련을 내쫓은 지 한 달이 넘었건만 박 씨는 밤마다 뒤척이며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쪽머리에 꽂은 찬빗을 빼어 이를 풀어헤치고 다시 올리기를 되풀이하면서 입술 사이로 똑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년이 입을 열면 끝이야. 내 목숨도 교진이도 모든 것이 끝이야. 수련을 집에서 쫓아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교진이의 친부가 조치곤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그 비밀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박 씨는 간통죄로 목숨을 잃을 것이요. 교진이는 서씨 가문에서 내쳐질 것이며 몇 해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이 관가에 고발하면, 서진사에게 편지를 보내면, 마을 사람들에게 입을 열면,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박 씨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어느 밤 서진사가 잠든 후 박 씨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조치곤을 만났습니다. 수련이 산 너머 장터 마을에서 어린 사내아이와 함께 삭바느질을 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행상의 입을 통해 흘러들어온 터였지요. 수련이만 없애면 될 일이 아니오. 그 머슴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오.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서린 도끼는 서리발보다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품에서 은자 50냥이 든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냈고 거기에 수련을 찾아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밀서까지 직접 적어 조치곤에게 건넸지요. 시골 마을에서 논 한마지기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조치곤은 돈주머니의 무게를 손바닥 위에서 튕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밀서와 함께 품에 넣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후 조치곤은 장터를 주름잡는 왈자패 두목 곽새를 찾아갔지요. 주막 뒷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 나눈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처녀 하나를 없애달라. 삭바느질을 하며 사는 처녀인데 어린 사내아이와 함께 다닌다. 이름은 수련이다. 곽새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밀서를 함께 건네받았으나 그를 모르는 터라 읽지도 않고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자기 목줄을 옥죄일 수도 혹은 방패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 후 장터에 낯선 사내의 셋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덩치 큰 사내가 곽새였고 뒤따르는 길쭉한 놈과 땅딸막한 놈이 부하였지요. 셋은 장군을 가장하여 2, 3일간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수련의 셋방 위치, 제동이 일하는 곳, 두 사람이 오가는 길목까지 모조리 파악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곽새가 방심하고 있을 때 제동의 눈은 이미 위험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약방에서 약재를 정리하던 제동은 포목전 맞은편 주막 처마 밑에 앉은 길쭉한 사내가 술을 마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아니면서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수련이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 장터 구석이었습니다. 제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뒤를 밟아보니 사내는 골목 끝에서 땅딸막한 놈과 합류했고 둘이 함께 들어간 주막에는 덩치 큰 두목이 앉아 있었지요. 제동은 주막 뒷벽에 바짝 붙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밤에 움직인다. 사람 없을 때 깔끔하게 처리해.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제동은 이를 악물고 소리 없이 물러나 셋방으로 돌아왔지요. 아씨, 누군가 아씨를 쫓고 있습니다. 왈자패 같은 자들 셋이 장터에 나타났고 내일 밤에 움직인다 했습니다. 수련에 바느질하던 손이 멈추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모가 사람을 보낸 것이 틀림없었지요. 수련은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었지만 제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끝없이 쫓기게 됩니다. 계모 마님이 포기할 리 없으니까요. 저 왈자패 놈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왈자패는 돈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니 더 큰 이익 앞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계모의 간통 사실과 살인 교사 정황을 알려주면 자기도 공범이 된다는 두려움에 칼의 방향을 돌릴 것이라는 계략이었지요. 수련은 13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위험하면 즉시 돌아오너라.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느니라. 이튿날 새벽 장터가 깨어나기도 전에 제동은 곽새가 묵고 있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 잠에서 덜 깬 곽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곽새 두목, 수련 아씨 곁에 제동이 옵니다. 두목의 목숨을 살리러 왔습니다. 곽새가 벌떡 일어나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지만 제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모 박씨의 간통 사실, 교진이의 친부가 조치곤이라는 것, 수련이 그 비밀을 알기에 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간통 사실이 드러나면 곽새도 살인 교사의 공범으로 극형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또박또박 짚어 나갔지요. 두목 품에 있는 밀서를 보십시오. 수련을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계모의 친필이옵니다. 이것이 관가에 들어가면 두목이 실행범이 되지만 두목이 쥐고 계시면 오히려 박씨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패가 되는 것이옵니다. 곽새는 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제동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신이 무심코 넣어두었던 그 종이 쪽지가 자기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지요. 제동이 밀서를 읽어주자 곽새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곽새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물었지요. 꼬마야, 너 대체 몇 살이냐? 13이옵니다. 13이라고? 곽새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 넘은 왈자패 두목이 13살 꼬마 머슴의 논리에 말려들고 있었으니 기가 막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좋다. 거래를 받아들이마. 이 밀서는 내가 쥐고 있겠다. 대신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내 목숨은 보장해야 한다. 약속하겠습니다. 제동은 주막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는 놓았습니다. 셋방으로 돌아오니 수련이 밤새 잠을 못 이룬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요. 아씨, 이제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저 왈자패 놈들은 더 이상 아씨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동이 새벽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자 수련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왈자패 두목을 설득했단 말이냐? 13살에? 설득이라기보다는 거래이옵니다. 돈에 움직이는 자는 이익의 방향이 바뀌면 칼의 방향도 바뀌는 법이옵니다. 수련은 제동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동아, 너는 참으로 무서운 아이로구나. 하늘이 너를 그냥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닌 듯하구나. 제동은 고개를 숙이며 귀끝을 붉혔지요. 아씨, 저는 아씨를 지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씨가 그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마구간 머슴으로 평생을 살다 갔을 것이옵니다. 아씨께서 제게 주신 것이 지금 아씨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훔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장터가 활짝 열려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한 발짝 물러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곽새를 돌려세운 것은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에 불과했지요. 계모 박 씨는 곽새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다른 수를 쓸 것이었고 조치고는 더 위험한 자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지요. 곽새를 돌려세운 뒤에도 제동의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밀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박 씨가 쓴 밀서는 분명 강력한 증거였으나 박 씨 쪽에서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누군가 필체를 흉내낸 것이라 발뺌하면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가에서 확실히 통하려면 살인을 사주한 정황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 있어야 했지요. 제동은 곽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두목,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치곤에게 정가를 보내주십시오. 일이 끝났으니 약속한 추가 20냥을 가져오라고요. 곽새는 미간을 찌푸렸지요. 그놈을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왜? 조치곤이 직접 돈을 건네며 수련을 처리한 대가라고 말하는 장면을 증인이 듣게 해야 합니다. 밀서만으로는 관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증인의 귀에 들어간 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곽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조치곤 편에 서봐야 자기 목에 올가미만 조여질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름이 지나 조치곤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곽새의 정가를 받고 추가 돈을 들고 온 것이었지요. 허름한 두루마기에 갓도 쓰지 않은 행색이 보름 전보다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곽새는 조치곤을 장터 끝 주막 뒷방으로 안내했지요. 방 안에는 곽새와 조치곤 둘뿐이었으나 사실 그 방의 뒷벽 너머 부엌으로 통하는 좁은 칸에 두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동과 주막 주인이었지요. 제동이 평소 셈을 봐주며 쌓아둔 인정 덕에 주막 주인은 제동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서 조치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이 깔끔하게 끝났다는 거지? 그 처녀가 확실히? 확실하오. 산속에서 처리했소.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곽새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제동이 미리 일러준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요. 좋아. 여기 20냥이요. 박씨 마님이 보낸 것이니 세어보시오. 돈주머니가 탁자 위에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동은 뒷벽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지요. 옆에서 주막 주인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었습니다. 조치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련이가 알고 있던 비밀은 이제 땅에 묻힌 것이요. 교진이가 내 핏줄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제 박씨와 나뿐이니 안심해도 되겠지. 제동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조치곤이 제 입으로 모든 것을 말해버린 것이었지요. 교진이의 친부가 자신이라는 것, 수련을 죽인 대가로 돈을 건넨다는 것,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막 주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기 귀로 살인 사주와 간통 고백을 동시에 들은 것이니까요. 조치곤이 떠난 뒤 제동은 부엌 안에서 나와 곽새를 만났습니다. 두목, 잘하셨습니다.
곽새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지요. 야, 내가 왈자패 두목 노릇을 10년 넘게 했는데 13살 꼬마한테 이렇게 끌려다니기는 처음이다. 제동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새방으로 돌아온 제동은 수련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수련은 듣는 내내 두 손을 꼭 모은 채 말이 없었지요. 아씨, 이제 증거가 셋입니다. 첫째, 계모 마님의 친필 밀서. 둘째, 조치곤이 돈을 건네며 한 말을 들은 증인 주막주인. 셋째, 곽새 두목 본인의 증언. 이 셋이면 관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수련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아, 이 증거를 가지고 관가에 가면 계모는 간통죄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조치곤도 살인 교사로 극형을 받겠지. 교진이는 어찌 되는 것이냐. 제동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수련의 눈에 복수의 빛이 아닌 연민의 빛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교진이는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미의 죄에 휘말린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였지요. 교진이는 죄가 없다. 그 아이는 그저 어미를 잘못 만났을 뿐이야.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릴 때부터 업어 키운 동생이었지요. 제동은 그런 수련의 마음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교진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으면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제동은 밀서를 곽새에게 맡겨두고 주막 주인에게는 자기가 들은 것을 잊지 마라 달라 단단히 당부해 놓았습니다. 증거를 3군데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요. 하나를 빼앗겨도 나머지 둘이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제동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13살에 이 정도의 머리라면 내가 과거에 나갔으면 장원급제도 하고 남았을 것이다. 아씨, 과거는 양반만 보는 것이옵니다. 저 같은 머슴은 과거장 문턱에도 가지 못하지요. 제동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에 조선이라는 세상의 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련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 아이의 재주가 신분의 벽에 막혀 썩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동아, 언제 관가에 가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아씨.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무작정 관가에 뛰어가 봐야 저는 머슴이고 아씨는 쫓겨난 처녀입니다. 관가에서 우리 말을 고지곳대로 들어줄 리 없지요. 서진사 어르신께서 직접 알게 하셔야 합니다.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께? 예. 아버지께서 직접 진실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관가에 고하셔야 합니다. 양반과 가장의 입에서 나온 고발이라야 관가도 움직이는 법이옵니다. 수련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내쫓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대문 앞에서 은자를 쥐어주던 그 떨리는 손이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믿어주실까? 증거가 있으면 믿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새방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너울거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모였고 남은 것은 서진사 댁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요.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수련과 제동은 장터 마을을 떠나 서진사 댁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수련은 집을 나선 지 3달 만에 같은 길을 되밟고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건만 돌아가는 길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리꽃이 풀잎마다 하얗게 피어 있었지요. 하지만 수련의 마음은 하늘만큼 맑지 못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 증거를 보여드려도 계모의 편을 드시면 어쩌나
혹여 계모가 먼저 눈치를 채면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동이 앞서 걸으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13살 꼬마 머슴의 얼굴에는 석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온갖 일을 하며 다져진 몸도 왈잡해 두목을 설득하고 조치곤의 함정을 꾸미며 벼려진 머리도 석 달 전에 제동과는 다른 아이를 만들어 놓았지요. 제동의 품 안에는 2통의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진사 어르신께 드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을 대비하여 고을 원님께 올릴 탄원서였지요. 장터 포목전에서 샘을 봐주며 얻은 종이와 먹으로 꾸밈없이 사실만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서진사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다란 돌담 너머로 기와지붕이 보였고 대문 앞 느티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석 달 전과 똑같은 대문이었건만 수련에게는 천리말리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동아, 잠깐만. 수련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대문을 바라보는 수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이 문을 나설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아비가 너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구나. 아씨, 그것은 계모 마님의 이간질에 속으신 말씀이옵니다. 어르신의 진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대문 앞까지 쫓아 나와 은자를 쥐어주시며 떨던 그 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이옵니다. 제동의 말에 수련은 눈물을 훔치고 등을 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지요. 문을 연 것은 안채 하녀였습니다. 하녀는 수련의 얼굴을 보자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지요. 아이고, 아가씨, 아가씨가 어찌. 소란의 안채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맨 앞에 밀양 박씨가 서 있었지요. 수련을 본 박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자의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박씨는 이내 표정을 추슬러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이 인연이 어딜 감히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여 치도곤을 맞고 싶은 게냐? 박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제동의 귀에는 그 날카로움 뒤에 숨은 공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수련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당당히 찾아왔다는 것, 그 의미를 박씨가 모를 리 없었지요. 수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 이 대문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빗속으로 사라지던 17 처녀가 아니었지요. 어머님, 저는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서진사가 나왔습니다. 석 달 사이에 흰 수염이 더 길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모습이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진사는 수련을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수련아, 내가 정령 수련이냐? 아버지, 강령하셨나이까? 불효녀가 돌아왔사옵니다. 수련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서진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옆에 서 있는 박씨의 시선을 의식한 듯 얼른 표정을 추슬렀지요. 내가 왜 다시 돌아온 것이냐? 내 이 집을 나가라 했거늘. 목소리는 엄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딸이 석 달 만에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왔는데 아비의 가슴이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날 교진이를 밀쳐 넘어뜨린 것은 제가 아니옵니다. 돌계단에 미리 기름이 발려 있었사옵니다. 박씨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 전연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쫓겨난 것이 억울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옵니다. 그때 제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진사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어르신, 마국간 머슴 제동이옵니다. 어르신께 올릴 것이 있사옵니다. 제동은 품에서 서찰을 꺼내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서진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찰을 받아들었지요.
서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모 밀양 박 씨는 시집 오기 전 한양의 몰락 양반 조치공과 통정하여 교진이를 낳았사옵니다. 교진이의 친부는 서진사 어르신이 아니라 조치곤이옵니다. 수련 아씨께서 이 비밀을 알게 되자 박 씨는 돌계단에 기름을 발라 교진이를 넘어지게 한 뒤 아씨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았사옵니다. 이후 박 씨는 왈자패 두목 곽세에게 은자 50냥을 주고 아씨를 죽이라 사주하였사옵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서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허옇게 질리기를 반복했지요. 마당에 서 있는 하인들이 주인 어른의 안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박 씨는 서진사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달려들었지요. 서방님, 저건 다 거짓이옵니다. 미천한 머슴놈이 지어낸 것을 어찌 믿으시려 하십니까? 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동아, 이것이 사실이냐?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첫째, 계모 마님께서 친필로 쓰신 밀서가 있사옵니다. 수련을 찾아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옵니다. 둘째, 조치곤이 왈자패 두목에게 돈을 건네며 교진이가 내 핏줄이라 말한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 있사옵니다. 장터마을 주막 주인이옵니다. 셋째, 왈자패 두목 곽세 본인이 증언할 것이옵니다. 제동이 증거를 하나하나 짚어나갈 때마다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밀서 이야기가 나올 때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증인 이야기가 나올 때 무릎이 꺾이는 듯 비틀거렸으며 곽쇠의 이름이 나오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짓이었다면 끝까지 발악하며 부정했을 것이나 진실의 무게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버틸 수가 없는 법이지요. 서진사는 마당에 주저앉은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흰 수염 아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부인, 이것이 사실인게요. 교진이가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요. 부인이 내 딸을, 내 친딸을 죽이려 했단 말이 사실이냔 말이요? 박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지요. 그 침묵이 어떤 자백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안채에서 구경하던 하인들이 숨을 죽이고 마당에는 납덩이 같은 침묵만이 내려앉았지요. 바람 한 줄기 불지 않는 초겨울 저녁, 서진사 댁 마당은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진사가 천천히 수련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다가오더니 수련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과 가장이 흰 수염의 50대 어른이 17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기겁하여 어르신 하고 외쳤지만 서진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련아, 이 아비를 용서해 다오. 내가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 간악한 년에게 속아 내 친딸을 내쫓았구나. 비바람 치는 밤에 보따리 하나 들려 대문 밖으로 내보낸 것이 이 아비란 말이다. 서진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흰 수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수련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서러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둑을 무너뜨린 것이었지요.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셨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옵니다. 서진사가 수련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당에서 부녀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하인들도 처마 밑에서 눈물을 훔치고 코를 풀었지요. 누군가는 소리내어 훌쩍이기도 했습니다. 제동은 한 발짝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3살 꼬마 머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꼬리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아씨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신 전주 이씨 마님께서 마지막으로 잡으셨던 그 손을 놓지 않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초겨울 저녁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보고 계시옵니까? 아씨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서진사는 관가에 직접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이튿날 포졸들이 서진사 댁에 들이닥쳤지요. 박 씨는 안방에서 끌려 나왔고 조치고는 사흘 뒤 한양으로 도망치다 나루터에서 잡혔습니다. 곽쇠는 약속대로 관가에 출두하여 밀서를 내놓고 증언했으며 주막 주인도 자기 귀로 들은 것을 낱낱이 진술했지요. 관가의 신문에서 박 씨는 끝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간통사실, 교진이의 친부가 조치곤이라는 것, 돌계단에 기름을 발라 수련에게 누명을 씌운 것, 그리고 왈자패에게 돈을 주고 수련을 죽이라 사주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 놓았지요. 원님은 박 씨와 조치곤에게 엄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교진이는 수련의 간청으로 먼 친척 집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관가에서 교진이를 어찌할 것이냐 물었을 때 수련은 이렇게 말했지요. 나으리 어린 교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어미를 잘못 만난 것이 그 아이의 불행이었을 뿐 7살짜리가 무엇을 알겠사옵니까? 부디 그 아이만은 선처해 주시옵소서. 원님도 하인들도 수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계모의 아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서진사 댁 마당에 매화나무가 가지 끝마다 하얀 꽃봉오리를 터뜨리던 날 수련은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석 달간의 떠돌이 생활에서 돌아온 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집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안채는 한결 고요해졌고 서진사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수련을 바라보는 눈에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언제나 가득 고여 있었지요. 하인들은 수련에게 전보다 더 깎듯이 예를 갖추었는데 그것은 서진사의 명이 아니라 수련이 겪은 고난을 지켜본 이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에게는 봄이 와도 풀리지 않는 마음의 짐이 하나 있었지요. 제동이었습니다. 제동은 다시 마국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씨가 집으로 돌아왔으니 자신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무 말 없이 삼배 저고리를 입고 마국간을 쓸고 있었지요. 다른 하인들이 야 제동아 물 끼러 와라, 이놈아 마당 쓸어라 하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석 달 전 왈자패 두목 앞에서 당당히 거래를 벌이던 그 아이와 같은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수련은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안타까웠지요. 어느 저녁 수련은 사랑채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진사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수련아. 제동이 이리옵니다. 서진사는 책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은 무릎을 꿇고 앉아 차분하게 말을 꺼냈지요. 아버지,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모두 제동이 덕이옵니다.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산속 폐사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고 왈자패의 칼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며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서진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동이는 13살의 왈자패 두목을 설득하고 조치곤의 자백을 이끌어낼 증거를 만들고 관가에 올릴 서찰까지 직접 썼사옵니다. 머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주가 마국간에서 썩어가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사옵니다. 수련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동이의 종문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서당에 보내 글공부를 시켜주시옵소서. 서진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등잔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서진사는 석 달 전 자신의 어리석음을 떠올렸습니다. 간악한 계모의 말에 속아 친딸을 내쫓고 그 딸을 지켜낸 것은 양반도 벼슬아치도 아닌 마국간 머스마이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의 충의와 지혜 앞에서 자신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수련아, 내 말이 옳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내가 먼저 말해주는구나. 이튿날 아침 서진사는 제동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제동은 삼배 저고리에 집신을 신은 채 사랑채 마루 아래에 엎드렸지요. 어르신 부르셨사옵니까? 서진사는 마루에서 내려와 제동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제동의 종 문서였습니다. 제동아, 고개를 들어라. 제동이 고개를 들자 서진사는 종 문서를 제동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종이를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 조각이 봄바람에 날려 마당 위를 흩날렸지요.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이 집의 머슴이 아니다. 너는 양인이다. 제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8패를 마구간에서 살며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세월이 종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련이 안채에서 나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제동과 눈이 마주치자 수련이 먼저 웃었지요. 제동아, 축하한다. 이제 너는 자유란다. 제동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13살 아이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지요. 마구간에서. 혼자 잠들 때도, 장터에서 뺨을 맞을 때도, 왈잡해 두목 앞에서 목숨을 걸 때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동이 자유라는 두 글자 앞에서 마침내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아씨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서진사가 제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나다, 제동아.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내가 아니냐. 앞으로 고을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워라. 내 재주라면 과거에 나가서도 뒤지지 않을 게다. 제동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마당 흙에 닿았지만 그 자세가 비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천금보다 무거운 감사를 담은 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동은 서당에서 두각을 나타냈지요. 한 번 읽은 책은 통째로 외웠고 스승이 내는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풀어냈습니다. 서당 훈장은 혀를 내두르며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라 했고 고을에서는 서진사댁 머슴 출신 신동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요. 제동이 20살이 되던 해 마침내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제동의 모습은 마구간에서 여물을 주던 그 아이와는 딴 사람이었지요. 깨끗한 도포에 갓을 쓰고 허리를 고추 세운 청년의 눈빛에는 어린 시절 왈잡해 두목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단단함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동은 급제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지요. 소식이 서진사 댁에 전해지던 날 수련은 마당 매화나무 아래에서 편지를 읽고 있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해냈구나, 제동아. 내가 해냈구나. 서진사는 사랑채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여보 보고 계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그 머슴아이가 오늘 과거에 급제했다고 말이오. 급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제동이 서진사 댁 대문을 들어서자 수련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살이 된 수련은 어엿한 규수의 모습이었지요.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마주 섰습니다. 매화는 활짝 피어 하얀 꽃잎을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요. 아씨, 제가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왔다, 제동아. 수련은 제동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12살 때 마구간 뒷담 너머로 천자문을 건네주던 소녀의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제동아,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준 것은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 작은 것으로 내 목숨을 살렸고 내 가문을 지켰고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 나서는 사람이 되었구나. 제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께서 제게 밥 한 그릇 건네주시던 그날부터 다짐했사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요. 하지만 갚으면 갚을수록 빚이 더 커지는 것 같사옵니다. 아씨께서 제게 주신 것은 밥이나 글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수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동아, 우리 사이의 은혜니 빚이니 하는 말은 이제 그만하자꾸나. 너는 나의 가족이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피보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란다. 매화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랑채에서 서진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수련은 어린 시절 머스마이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네고 글 한 자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 목숨을 구하는 나무로 자랐고 가문을 살리는 기둥이 되었으며 마침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뿌리가 된 것이었지요. 제동은 머슴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양반보다 큰 충의를 품었고 수련은 양반과 아씨였으나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이옵니다. 피보다 깊은 것은 은이요, 신분보다 귀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